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노인은 손녀딸을 시집 보내고 싶었다. 박노인은 소주가 마시고 싶었다. 그는 원래 애주가가 아니었음에도 그 유혹은 꽤 컸다. 하지만 손녀딸의 영정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기에는 그의 뒷맛이 너무 씁쓸했다. 감히 그럴 수 없다는 말이 맞으리라. 환하게 웃고 있는 주희의 웃음이 마치 일그러진 질책처럼 일견 소름 돋게 보였다. 혼처상을 지키고 서 있는 동안 등더미에서 소름이 쭉쭉 타고 올랐다. 박노인은 생글생글 웃는 손녀의 영정사진을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말은 천둥이 쳤다. 쪽창으로 불빛이 희번뜩거리자 손녀의 웃는 낯이 더욱 생경스럽다. 노인은 절뚝거리는 걸음새로 상에 다가갔다. 그리고 기어코 영정사진을 엎어놓고 말았다. 다시 번개가 쳤다. 뇌종양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뇌종양. 의사는 냉담하게 CT 사진을 벽면에 걸쳤다. 며느리는 별반 놀란 표정이 아니었다. 미리 듣고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저녁 장거리를 정하는 것처럼 미간만 가볍게 찌푸려져 있을 뿐이었다. 예의상, 상황상, 정황상, 각본에 맞추어 아진 표정과 연기. 의사 선생님. 뭐요? 지금 내가 죽는다는 거요? 의사는 박노인을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며느리도 천천히 훑어보았다. 밤무태 안경 너머의 눈이 낱낱이 자신을 재고 있을 때 노인은 바짝 긴장했고 며느리는 그 와중에 남자의 시선을 즐기는지 야릇한 웃음을 지었다. 경박스러운 행동을 탓할 노인의 안구는 의사의 입술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요. 박노인의 주름진 입마디가 쭉 묻어 올라갔다. 안 죽는 겁니까? 의사가 시선을 온무서류로 떨어뜨리더니 탁하고 소리내어 덮었다. 2달쯤 걸리겠네요. 의사는 또각또각 소리를 내면서 진료실을 나갔다. 뚱뚱한 간호사가 귀찮은 표정으로 팻말을 걸었다.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며느리가 하품을 억지로 참느라 입주위가 실룩였다. 박노인은 그 모든 상황을 낱낱이 느끼고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루는 날마다 같았다. 오늘이 어제와 같았고 어제는 엊그제와 같았으니까. 그것들은 일종의 내일에 대한 확신이었다.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늙은이 특유의 확신. 하지만 박노인은 무언가가 깨져버렸다고 느꼈다. 오늘처럼 양상된 똑같은 하루들 중에 60여 개쯤 헤아리고 나면 폭탄이 들어있는 것이다. 러시안 룰렛 게임처럼 다음 방아쇠가 권총의 실탄을 머금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죽음은 화약내처럼 노인 주변에 매캐하게 부여했다. 건성으로 무얼 드시고 싶냐고 물어보는 며느리에서 출장 중인 아들이 보내온 곳 귀국한다는 정갈까지 모든 것들은 힘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죽음을 머금고 있었다. 수술 가능성 여부는 박노인의 어설픈 희망을 아예 따버렸다. 성공 가능성 8. 그 한 자리 숫자와 2달을 맞바꾸기에는 박노인의 나이가 너무 많았다. 모든 사람은 특히 늙은이는 손에 쥔 것을 놓기 싫어하는 법이니까. 그건 그 또한 마찬가지였다. 주희가 보고 싶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동그랗게 치켜뜬 눈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얘 요즘 바빠요. 할애비가 곧 죽는데 공부는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고개를 팩 쳐들고 박노인을 노려보았다. 며느리의 시선을 받아내기엔 늙은이의 눈꺼풀이 너무 여렸다. 때문에 박노인은 쓸쓸히 고개를 떨구었다. 손이 주섬주섬 담배를 주워 찾았지만 담배갑은 비어 있었다. 박노인의 병실은 횡했다. 같이 병실을 쓰던 할아범이 엊그제 가버린 까닭이었다. 사람 한 명이 죽어 자빠졌는데도 침대 시트는 희고 정갈했다. 자신이 죽고 나서도 반드시 개어져 있을 침대볼을 생각하니 불현듯 우러가 치밀어 올랐다. 본래 늙은 것들이란 남길 것이 유산밖에 없다고 그랬지. 박노인은 실패한 노장이었다. 마기를 하며 키워낸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갔을 땐 자신 인생도 한껏 피려는 가보다 하고 벌쭉벌쭉 웃었다. 하지만 영 말짱 꽝이었다. 아들놈은 저 잘난 맛에 살기 바빴고 얼굴 한번 보기가 이산가족보다 더한 자식이었다. 하기야 남겨준 것 하나 없는 비록 몸이니 별 수 있나 하고 입맛만 쩍쩍 다시는 게 그의 인생이었다. 그러다 늙어 이 모양이 된 것이다. 아들은 부잣집 딸내미와 눈이 맞아 그럭저럭 결혼도 했다. 이래저래 치이고 무시받는 인생이다 보니 며느리 집 식구들이 그를 가가보는 눈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할멈은 일찍이 먼저 갔고 칵 따라갈까 싶을 때 즈음에 손녀딸아이가 태어났다.
천사처럼 예쁜 아이였다. 명색이 친할아버지인데 손녀딸 이름 정하는데 주둥이도 못 내밀었다.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찢는 아들 며느리 내외를 멀뚱히 보면서 버머리처럼 침마 삼켰다. 결국 지들끼리 이름을 정해놓고 좋다고 난리였다. 박노인은 자신이 정해놓은 이름을 고 예쁜 아이에게 주고 싶었다. 기회인지 뭔지 아들 내외는 동사무소에 이름 입적시키는 것을 노인에게 미뤘다. 바빴기 때문이었다. 박노인은 이때다 싶어 자신이 정한 이름을 호적에 냈다. 박주희라고요? 그래. 아니 아버지. 박연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노인은 바로 답하지 못하고 입술을 비죽비죽댔다. 아무렴 내가 아무렁텅 지은 이름을 갖다 붙였겠니? 응. 다 생각하고 심사숙고했지. 아버님.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마당에 박노인 눈만 커드레졌다. 이름이 대수인가. 더구나 친할아버지가 붙였다는데 아무튼 며느리와 아들은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노인은 만족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째 손주 이름을 자신이 지었다는 것이 뿌듯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주희는 착한 아이였다. 지 아비와 지 어미를 닮아 공부도 잘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박노인에게 올수 성적표를 들고 와 자랑스레 보이곤 했다. 박노인은 뭐가 뭔지 몰랐지만 마냥 웃기고 좋았다. 요건 뭘 잘했고 조건 뭘 잘했다고 조잘조잘 떠드는 아이가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소시적 아들놈도 공부를 잘했지만 마기를 끝내고 들어오면 항상 자고 있을 뿐이었다. 박노인은 잃어버린 세월을 주희에게서 보상받고 있는 듯 행복했다. 주희는 박노인을 잘 따랐다. 오만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나면 그 치거리를 다 풀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노인인 까닭이래라. 고액거래, 무용, 피부관리 등 며느리는 온갖 것을 주희에게 다 시켰다. 주희는 그럭저럭 그 욕심을 따라갔고 매번 부모를 만족시켰다. 주희가 16살 되던 해 박노인은 손녀딸을 보면서 종자가 틀리다고 생각했다. 마길로 일구어낸 집안에서 저렇듯 보석이 피어난 것이라고. 또렷한 이목구비의 총명한 머리는 박노인의 자랑이고 기쁨이었다. 주희가 18살이 되자 손주의 뒤를 따라오는 남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녀석들이 집 앞 대문에서 서성거릴 때면 박노인은 바가지에 물을 담아 창문으로 내끼얹은 녀석들을 쫓아버리고는 했다. 어릴 적부터 며느리가 짜놓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손녀딸은 이미 또래 아이와는 격이 달랐다. 대학은 그쯤 되면 서울대. 문제는 법과에 진학할 것이냐, 의과에 진학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으로 가서 정규어학 코스를 밟을 것이냐. 매일 영양사가 짜주는 식단의 트레이너가 지시하는 운동요법, 스트레칭으로 다져진 외모는 수려했다. 늘씬한 몸에 작은 얼굴, 또렷한 이목구비, 그야말로 가문의 빛이었던 것이다. 그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손주가 제일 애교를 부리는 상대는 바로 박노인이었다. 꽉 막힌 부모 말고 쉽게 터울진 친구 한 명도 없으니 자연스레 그렇게 된 것이다. 집안에서 없는 사람 취급받는 박노인이었지만 주인은 그렇지 않았다. 어깨 안 마며 응 안 마며 학교를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절조절 할아버지에게 고해 바치곤 했다. 1시간 정도 있으면 과외 시간이라고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고 주희는 입술을 뾰로퉁이 내밀고 박노인에게 잘자 할아버지하고 터벅터벅 걸어나갔다. 우리 손주가 최고야. 학교 체육대회 때 나간 사람도 박노인이 전부였다. 주희는 부모님은 찾지도 않고 냉큼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와 환히 웃었다. 나 이거 봐. 이거. 주희는 팔짝팔짝 뛰면서 손등을 내밀어 보였다. 1등이라고 적힌 푸른색 도장 자국이 보였다. 어이구. 우리 주희는 뭐라든 1등이여. 1등. 마냥 너털너털 웃는 할아버지에게 손도장을 자랑해 보이는 손녀딸의 모습이 생생했다. 박구정 할아버지? 아, 예. 링겔 맞을 시간이세요. 팔 걷으시고요. 박노인은 팔을 걷어붙이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형편없는 인턴이 링겔을 놓는 까닭에 오늘 또 서너 번은 더 찔려야 할 것을 예감했다. 시퍼런 바늘침이 팔을 꿰뚫었다. 박노인은 깼다. 목이 말랐다. 간병인은 없었다. 며느리도 오전에 집으로 돌아갔다. 텅 빈 병실에 노인 혼자였다. 며칠 전에 같은 병실을 쓰던 이가 죽고 나서 아직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노인은 상체를 일으켜고 주전자에서 물을 따랐다. 물병의 물에 웬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비추어 보였다. 누구야? 검은 정장을 입은 파리한 남자였다. 얼굴이 마냥 허했다.
후리후리한 몸인데 전혀 인기척이 없었다. 침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방금 보았다. 마치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은연중에 방 안이 어두운데도 남자만은 기이할 정도로 잘 보였다. 깊고 침중한 눈매, 움푹 들어간 뺨까지. 박구정 씨. 그렇소만요. 남자는 까만 노트를 한 권 품에서 꺼내더니 몇 페이지 넘겼다. 그리고 한 대목에 멈추었다. 노트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눈이 벼랑간 위로 솟았다. 희번뜩거리는 눈동자가 박노인을 주시했다. 오늘 영감님 데리러 왔습니다. 박노인은 양손으로 침대볼을 꽉 잡았다. 저승사자십니까? 그럴까? 영감님, 당신은 오늘 뒤질 상이고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아직도 한복에 갔어야만 분위기가 옵니까? 저승사자 맞아. 그만 가자고요. 저는 아직 못 갑니다. 아직은 못 가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은색 금속 시계를 한번 보더니 한쪽 입가만 올려 웃어 보였다. 영감님 더 살아서 뭐 하려고요? 며느리한테 구박받지. 아들은 당신한테 관심도 없지. 온 집안 내에서 귀찮은 늙은이라는 딱지 붙여놓은 지가 얼마쯤데 그래도 더 살고 싶어요. 응? 순간 박노인의 내리의 며느리의 한숨과 자신을 본 채 많지 않은 아들 집안 가정부의 우습다는 시선. 며느리 집 식솔들의 경멸하는 눈초리가 생각났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별 수 없이 따라가야겠다 싶었다. 이런 세상이라면 그때 벼랑간 박노인에게 한 가닥 화기가 일었다. 죽기 직전에 몰리자 자신을 등한시하던 모든 것들에게 치밀 어오르는 분노였다. 아이고, 이런 씨바.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애가 없고 아들내미는 등골 부서뜨리가며 이래서 대학 보내줬더니 본체 많지 하고 뭐가 잘나서 사돈 내 새끼들은 눈을 흘겨뜨고 보고 내 아들 돈 처먹고 일하면서 가정부는 날 우습게 보고 아이고 내 인생 이게 뭐야. 내 인생. 내가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가요. 내 이것들 다 잡아 족치지 않고선 도저히 못 죽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씩씩거리는 박노인을 보던 저승사자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지만 노인은 눈치채지 못했다. 뭐 영감님 뜻이 정그러하다면 한 3년 말미를 더 줄 순 있는데. 박노인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죽도록 일하고 구박받은 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즐거운 일, 무슨 일이라고는 통 없었습니다. 영감님 손녀딸이지요. 네, 걔가 엄청 영특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 주면 안 될까요? 예. 저승사자는 주변을 회회 둘러보다가 말했다. 사실 영감님 댁에 개 죽은 일 있지 않습니까? 박노인은 눈을 껌버렸다. 1년 전 주이가 기르던 애완견 마르티스가 죽은 일이 있었다. 주이가 하루 종일 울었기에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그 개 영혼을 거두려고 제가 그 집에 갔었는데 웬 여자애가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하도 고와서 그럽니다. 영감님 손녀딸이 맞지요? 박노인은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군요. 손녀딸이랑 저랑 엮여도 좋다고 허락만 해주신다면 바로 3년 말미 더 드리겠습니다. 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자 저승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모자라 보이셔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람 영이나 거들어 다니는 것 같아서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 저승계에서 저처럼 젊은 사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축에 속하지요. 생전에 도량과 덕을 쌓고 주거 재물도 풍족하고요. 지금 사자 업무를 보고 있어 인망도 좋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풍채가 어딜 가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어르신. 그도 그럴 것이 정장을 쩍 빼입은 사자의 모습은 당당했다. 키도 컸고 몸이 단단해 보였다. 피부가 지나치게 하얗고 뺨이 움푹한 것을 빼면 얼굴도 잘생겼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주희를.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손녀딸 주희를. 박노인의 핏대가 굵어졌다. 앙상한 손마디가 꽉 주먹 쥐어지고 바르르 떨렸다.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는 노인의 얼굴을 사자가 심드렁하게 쳐다보았다. 박노인이 고함을 지르기 2초 전에 사자가 입을 열었다. 14살의 가출 그때부터 부두 막노동을 시작했고 20살에 해변 사창가에 있던 계집애를 데리고 도망. 어이쿠 그때껏 모은 돈 사기로 죄다 날리고 아드님이 태어나셨네요. 아무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시 막일 그냥 오로지 1이군요. 그 나이 드도록 어디 제대로 여행 한번 간 적 없으시고 집에서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노인의 안면이 다른 색으로 붉게 물들었다. 얼굴을 달아오르는데 속은 얼음 한 조각이 파고든 것처럼 차가운 파문이 일었다. 손녀딸 주기 싫으시면 관두셔도 됩니다. 줘야 하나도 아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이토록 할아버님께서 완고하시다면야. 대신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할아버지 편하겐 못 돌아가십니다. 고생만 죽어라 하시고 삶의 낙이라곤 한 점 없으셨지요. 안타깝게도 12시간 반 동안 사경을 헤매시다가 가십니다. 하여튼 안 되는 사람들을 죽을 때도 박복이더라고. 멍하니 허옇게 질린 얼굴을 한 박노인이 털썩 매트리스에 앉았다. 사자는 그 모습을 보며 찢찢 혀를 몇 번 쳤다. 노인의 관자놀이가 불룩불룩했다. 자신의 인생은 무얼한 말인가. 지나가는 개조차도 자고 싶으면 나무 그늘에 드러누워 코까지 골아가며 잔다. 이 나이 드도록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했고 놀이나 여것더인 남일이라 여기며 살았다. 기껏 키워낸 아들놈 덕을 보기는커녕 짐작 취급을 받으며 산다. 나는 대체 뭐란 말인가. 사자가 검지손가락을 튕겨 딱 소리를 냈다. 노인은 암울한 기분으로 고개를 살짝 들었다. 자, 어르신. 생각해보시면요. 전혀 나쁜 계획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부족한 놈이고 못난 놈이라서 손녀딸이 아까우셔서 그렇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저 능력 있는 놈이고 남자다운 놈입니다. 주희씨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는 놈이라고요. 이 문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3년 수명을 드리고 나서 그 즉시로 작은 복권도 하나 당첨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1억 정도면 되겠지요. 그걸로 그 불쌍한 여생도 좀 위로해보라 그겁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여행도 가보시고 만난 것도 잡수시고 아무것도 안 한 당신 인생을 보살피는 게 뭐 그리 나쁘답니까? 박노인은 TV에서나 보던 하와이의 해변에 흰 선탄 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가만히 눈알을 굴리는 노인을 보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자가 다시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파격적으로 가실 때도 고통 없이 주무시면서 그냥 가도록 해드리지요. 백이랑 결혼하면 우리 주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자가 반색을 했다. 저랑 살게 되는 거지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기엔 죽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승에서의 죽음일 뿐이지요. 저승에서 제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 겁니다. 헌데 왜 내게 허락을 받으려는 거요? 손주는 양가 부모도 멀쩡히 살아있는 데다 본인도 멀쩡한데 그것이 원래 사자가 산 사람을 반려자로 맡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손 윗사람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사랑은 상관없지요. 저승에서는 아직도 유교가 뿌리 깊은 생활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리타분한 건 아니지요. 현대 세상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혼례가 의회 같은 문제는 아직도 전통적인 법칙을 고수하고 있지요. 이 말은 비밀인데 저승에서 요직인 사람들, 흔히 저 같은 사자나 명부서기들은 다 산 사람 중에서 반려를 찾는다니까요. 요새 매스컴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가수, 영화배우들 외모가 얼마나 출중합니까? 다만 상제님께 걸리면 바로 모가지라 다들 조심조심해서 눈에 띄지 않는 것뿐이지요. 사자는 주변을 휘휘 살피더니 귓가로 가까이 와서 말했다. 저도 우연히 영감님 배정이 되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 꿈도 못 꾸었을 겁니다. 일반 사자가 담당인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건 바로 서태감이니까요. 박노인은 솔직히 감탄했다. 그냥 허망하게만 생각하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묘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다. 저기요 저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바로 얼굴을 굳히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사후 일은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상제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살짝 귀뜸해드리자면 영감님은 저승에서도 좋은 집, 부유한 삶은 무리입니다. 쌓은 덕망이 너무도 얕아요. 덕망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사후 삶을 살지요. 악행을 했다면 바로 지옥도로 떨어지고요. 덕망도가 일정 이상으로 높아지면 선한 영으로 인정받아 사후계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영감님은 대충 60년 정도 사시다가 다시 환생을 하시겠네요. 환생이라는 말에 벌써 치가 떨렸다. 다시 이런 꼬락서니로 태어날 것 같아 무섭기 그지없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의 요인뺨이 시익 움직였다. 후회 안 할 겁니다. 영감님. 주희씨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맹세하지요. 사자는 사라졌다. 주희가 갔다. 아들과 며느리는 반실신하여 영정을 붙잡고 뒹굴었다.
박 노인만 멍한 표정으로 장례식 내내 조문 온 사람들을 맞았다. 방법이란 게 참 웃겼다. 사람이 급진적으로 죽는 길은 세고 셌지만 하필이면 교통사고여야 했을까? 그것도 차 기종이 중량 4톤짜리 화물용 트럭이어야만 했을까? 주희를 붙잡고 트럭은 100여 미터 가량을 더 달렸다고 했다. 덕분에 주희의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관에 온전히 육신을 담으려면 칫솔로 아스팔트 위를 싹싹 긁어 모아야 할 판이었다. 찌꺼기를 걸어 모아도 사람 골은 절대로 못 든다. 박노인은 과일 주스잔에 담긴 손자를 생각해 보았다. 그럼 마당에 무얼할까? 치매득도, 염도 모두 생략되었다. 값비싼 오동나무 관안에 주희는 없었다. 주희가 좋아했던 옷까지만 들어있었다. 박노인이 사준 파란색 원피스를 주희는 가장 마음에 들어했다. 이제 다시는 못 입을 것이다. 노인은 엎어버린 영정사진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깜깜한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장례식이 결혼식으로 바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노인은 손녀딸의 팔짱을 끼고 웨딩 스텝을 걸었다. 신부 객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 두 번째 이야기, 악수. 어느덧 8년이나 지난 이야기다. 나는 그 무렵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는 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끝날 무렵이면 이미 늦은 밤이었다. 평소라면 다음날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일찍 집에 돌아가 그대로 뻗었겠지만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었다. 다음날은 쉬는 날이니까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고 비척비척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은 길이라 하기도 힘들 정도로 완전한 시골길이어서 거의 논두렁을 지나가는 수준이었다. 꽤 기분 나쁜 길이었다. 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도 잠들 정도로 늦은 오밤중에 혼자서 그 넓은 시골길을 달리는 것이다. 게다가 주변에는 마네킹의 목을 잘라다 붙인 진짜 같은 허수아비가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 무렵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었다. 돌아가는 도중 평상시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자판기에 문득 눈이 멈췄다. 간만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목은 그다지 마르지 않았지만 하나 마시고 가기로 했다. 시골에나 있을 법한 낡은 자판기였다. 유명한 브랜드의 음료수는 하나도 없고 길쭉한 캔에 담긴 음료수 일색이었다. 거기다가 당첨되면 하나 더 준다는 제비뽑기가 붙어 있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놈이구나 싶었다. 고장난 형광등의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시골은 찻길도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진다. 그 사이로 내가 동전을 넣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제비뽑기의 램프가 삐삐삐하고 울기 시작한다. 어렴풋한 그 광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척 저렴한 전자음이었다. 당첨되더라도 두 개는 한 번에 못 마시겠는데 라며 쓴웃음을 지으며 주스를 꺼내려고 했지만 조명이라고는 자판기에 고장난 형광등 뿐이다. 어슴풀에 아기짝이 없는 빛 때문에 자판기 배출구는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인다. 주스는 어디 있나 싶어서 손으로 더듬으며 배출구 안을 뒤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손을 잡혀버렸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말 그대로 배출구 안에서 나온 손이 내 손을 잡았던 것이다. 마치 악수를 하는 것 같은 꼴이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틀림없이 사람 손의 감촉이었다. 게다가 점점 잡는 힘은 강해져서 아플 정도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손을 잡아당겼다. 상당히 강하게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은 쑥 빠졌고 나는 반쯤 얼이 빠져서 자전거에 올라탄 뒤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분명한 기억은 없지만 그 손의 감촉과 등 뒤에서 들려오던 삐삐삐하는 소리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제비는 버튼을 누르고 5초 정도 후에는 멈추기 마련인데 지금 생각하면 어째서인지 계속 울리고 있었던 것 같다. 혼자는 집에 그대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서웠기에 나는 그대로 친구 집에 쳐들어갔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다. 혼자 있었다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손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악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거기만 가위에 눌린 것 같이 꼼짝하지를 않았다. 친구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우리는 둘이서 밤이 새도록 머릿속으로 연물을 외웠다. 그러자 밤이 깊어질 무렵 갑자기 무엇인가로부터 풀려나듯 경직이 풀렸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어떤 것이든 입이 달려있는 것에는 손을 넣을 수가 없게 되었다. 자판기는 물론 우체통이나 편지함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악수당할 테니까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음의 가게. 졸음이 몰려온다. 길거리를 수없이 배회한다. 휴대폰을 켜고 액정을 바라보았다. 아침 6시 14분 일찍 나온 것이 분명하다. 평소처럼 학교 앞 문방구를 지나는데 문방구 옆 아주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더 생겼다. 순간 뭐지? 하고 지나치다가 저런 곳에선 뭘 팔려나 하고 들어가 보았다. 주머니에 1,000원짜리 지폐를 만지작거렸다. 가게 안은 상당히 낡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었다. 새로 생긴 가게가 그때처럼 낡았다니. 하지만 졸음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가게 안의 풍경은 일반적인 가게가 아니었다. 한 줄로만 늘려진 사탕만 있고 남은 곳은 텅 비어 있었다. 작은 의자와 탁상 TV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순간 머지않은 생각이 스쳤지만 가게를 둘러보았다. 쭉 늘어진 사탕 진열대 뒤로 작은 문이 있었다. 문은 놀랍도록 작았다. 용을 써서 들어가면 성인이 겨우 들어갈 정도여서 키가 190만 돼도 못 들어갈 것이다. 그 순간 누구십니까? 작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백발 노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선 뭘 파는 거예요? 사탕만 팔기엔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은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했다. 따라오시게나. 그는 내가 이상히 여겼던 문으로 들어갔다. 저, 할아버지. 노인은 문으로 들어가더니 안에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 그냥 갈까 인신매매 같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궁금함에 큰 부지깽이 하나를 들고 들어갔다. 용을 쓰며 들었지만 힘들었다. 그 순간 머리에 끈이 풀린다. 아니 정신을 놓쳤다. 10분. 아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다. 눈을 뜨자 들어가려던 문 안에 들어와 있다. 안은 엄청나게 넓고 호화스러운 홀이었다. 눈앞에는 아까 전 노인이 나에게 손짓을 했다. 마음을 닦으실 건가? 거친 입에서 작은 음성이 들렸다. 네.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겐가? 모릅니다만. 노인은 말없이 나를 의자에 앉혔다. 순간적으로 졸음이 쏠려 잠들고 말았다. 하지만 얕잠이라는 기분이었다. 노인은 내 명치에 손을 얹더니 무언가를 빼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뭘 하시는 거예요? 노인의 손엔 투박하고 회색으로 먼지가 잔뜩 묻고 때가 낀 작은 덩어리가 있었다. 이게 당신의 마음이라네. 노인은 알 수 없는 말을 건넸다. 마음이라고요? 그렇지. 노인은 뒤에서 꺼낸 솔로 정성스레 덩어리를 닦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호기심 반 재미 반의 말을 이었다. 이 먼지를 보시게나 얼마나 때가 끼고 더러워지셨는가. 그는 내 말에 대답하는 듯 많은 듯 말을 이었다. 이건 자네의 마음이지 사람이란 물을 쏟과 거치 있는 법.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나니 사람들은 겉은 보지만 속은 보지 않더구만. 노인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덩어리에 바람을 불었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겉은 보나 속은 볼 수 없을 것일세.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그의 표정에서 슬픔이 묻어났다. 이 가게는 마음이 병들고 때 묻은 자만이 볼 수 있다네. 자넨 그렇게 이곳을 보게 된 거지. 난 이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고 있네. 겉이 아닌 마음을. 그는 보람차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네의 마음도 손질이 끝나가는군. 다음에도 들르시게나. 그 순간 정신의 끈을 놓쳤다. 젊은이.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아까와 같은 노인이 내 신발을 닦고 있었다. 1,000원이네.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그가 닦던 건 내 신발이었다. 아저씨는 너무 놀라 말을 이으지도 못하고 1,000원을 넘겨주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다. 휴대폰을 켜보니 시간은 6시 16분 2분 만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뒤를 돌아보자 가게는 사라졌고 주머니 속엔 1,000원이 들어있었다. 졸음은 모두 사라지고 피로는 깨끗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언젠가 다시 그 노인을 만나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학교에 갔다. 네 번째 이야기, 산신.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 전의 이야기다. 당시 나는 구마모토현의 어느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곳은 대단한 시골로 전교생 수가 100명도 안 되는 매우 작은 학교였다. 도쿄 토박이었던 나에게 큐슈로 이사 가는 것은 불안한 일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나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요리를 잘 못하는 나를 위해 반찬을 가져다 준다거나 마을 잔치에 초대해주는 등 많은 배려를 받았다.
그 덕에 어느 정도 불편한 것은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도쿄보다 즐거웠었다. 그리고 부임한 지 2년 정도 되자 나도 어느새 꽤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없지만 시골에서는 그 나름대로 즐거운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산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은 학생들이었다. 도시의 아이들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대부분 1년 내내 산에서 놀고 있었다. 물론 도시의 아이들처럼 야구나 축구를 하기도 하고 비디오 게임도 즐겨 했었다. 하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단연산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가장 많았다. 처음에 나는 아이들끼리 산에 가면 위험하지 않나 생각했다. 그렇지만 주변의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다. 도시에서만 살던 나에게는 이곳이 위험한지 아닌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함께 산에 가서도 선생님, 그쪽은 위험해요. 헤엄은 여기서만 쳐야 돼요. 라고 한 수 배웠을 정도였다. 내가 학생들에게 배운 것 중 특히 놀라웠던 것은 낚시였다. 아이들은 스스로 대나무를 자르고 낚싯대를 만들었다. 시냇가에서의 낚시는 금세 나를 매를 시켰다. 나는 거의 매일 학교가 끝나면 산기슭의 시냇가로 나가 낚싯줄을 늘어뜨렸다. 처음에는 미끼를 끼우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점점 물고기를 낚는 맛에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학생들이 놀랄 정도로 낚시에 빠졌다. 낚은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잡아서 모닥불에 구워 먹었다. 은어 같은 물고기는 민물고기 특유의 냄새도 없어서 매우 맛있었다. 여름도 반쯤 지나가고 추석이 막 지나갔을 무렵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시냇가에 나가 평소보다 상류로 올라갔다. 학생들은 상류로 올라가는 것은 꺼리고 있었지만 그때 나는 등산 장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걷기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나는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강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는 사이 어느새인가 안개가 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짙어서 팔꿈치 아래쪽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무렵에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금방이었다. 금세 산에 내리쬐던 햇빛은 사라지고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안개는 짙게 끼어 있었다. 어떻게든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나는 섣불리 안개 속을 움직이지는 않기로 했다. 큐슈에는 곰 같은 큰 육식동물이 없다. 비록 여기서 밤을 새더라도 짐승에게 습격당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다행히 나는 장비를 제대로 챙겨오고 있었다. 낚시도구뿐 아니라 전기 랜턴도 가져왔던 것이다. 나는 산에서 하루를 보낼 각오를 하고 근처에서 마른 가지를 찾아 신문지에 불을 붙여 모닥불을 피웠다. 산에 갈 때 신문지가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가르쳐준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브랜디를 꺼냈다. 산에 갈 때면 챙겨오는 나만의 즐거움이다. 나는 술이 강한 편은 아니기에 많이 마실 수는 없지만 그 대신 그만큼 좋은 술을 마신다. 그때는 마침 브랜디에 꽂혀서 잔뜩 모아두고 있을 때였다. 모닥불을 쬐면서 안개 속에서 브랜디를 조금씩 마신다.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비상식량으로 가져온 칼로리 밸런스를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비교적 부드러운 곳을 찾아 누웠다. 습기가 심하긴 했지만 젖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푹신한 부엽토 덕에 기분이 좋았다. 눕자마자 잠이 몰려와 나는 정신을 잃는 것처럼 잠에 빠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갑자기 눈을 떴다. 모닥불 근처에 누군가 있었다. 나는 놀라서 일어났다. 그 사람은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가지를 꺾고 불 안에 던졌다. 노인이었다. 나이는 70대 정도로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다. 삼베옷을 입은 채 놀란 나를 보며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가볍게 인사를 돌려주었다. 그리고 또 가지를 꺾고 불에 던졌다. 어떻게 보더라도 현지 사람이었다. 유령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하물며 욕의 일리는 전혀 없었다. 불을 살펴봐 주고 계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싱글벙글 웃으며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브랜디였다. 한잔 하시겠습니까? 노인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고 품속에서 이상한 모습의 잔을 내밀었다. 우와, 연꽃의 꽃잎입니까? 풍류가 넘치는 그 모습에 나는 감동받았다. 분명 이 사람은 우아한 정취가 넘치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세련될 수가 없다. 큰 연꽃의 꽃잎에 나는 브랜디를 따랐다. 노인은 브랜디를 본 적이 없는데 매우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입에 맞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한잔 하시지요. 노인은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잔을 들이켰다. 가슴을 지나가는 뜨거움에 고개를 숙였다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정말 기뻐하는 것 같은 얼굴이어서 술을 권한 나까지 행복한 기분이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외국에서 온 브랜디라는 술입니다. 노인은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품속에서 잔 하나를 더 꺼내 나에게 주었다. 물론 양꽃의 꽃잎이었다. 밤이슬에 젖어 무척 부드러웠다. 노인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의 잔에 브랜디를 따라 주었다. 물론 나도 노인의 잔에 한 잔 더 따라 드렸다. 우리는 건배를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양꽃잔에 따른 브랜디는 놀라울 정도로 달고 향기로웠다. 그리고 나와 노인은 함께 술병이 비도록 신나게 술을 마셨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노인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머리맡에 물고기가 몇 마리 비축이 나무의 가지로 메어서 놓여 있었다. 게다가 손 안에는 잔으로 썼던 연꽃의 꽃잎이 남아 있었다. 담내로 놓고 가신 걸까? 우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감탄했다. 안개는 완전히 걷혀 있어서 나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갔다. 이틀 뒤 나는 방학인데도 학교에 나와 있던 학생들에게 그 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놀라는 것이었다. 학생들뿐 아니라 주변에서 불을 볶고 있던 교장 선생님까지 내게 다가오셨다. 나는 자세히 노인에 관해 이야기했다. 상냥한 할아버지로 매우 말이 없었지만 함께 술을 마셨다고. 게다가 선물로 물고기를 주었다고 말이다. 아이들은 우와 라고 신기해하고 교장 선생님은 이야 자네는 운이 좋구만 이라며 등을 두드리며 웃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내가 혹시 유명하신 분인가요? 라고 묻자 그 노인은 산신령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산신령은 여러 모습으로 변하는데 노인부터 소녀, 가끔씩은 동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보통 다른 지방의 산신령은 매우 못생긴 여자라지만 구마모토현의 산신령은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내가 만난 것은 아쉽게도 미녀는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상냥한 분이었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노인을 만난 적은 없다. 단지 가끔 브랜디를 그곳에 두고 돌아가면 다음 날에는 반드시 없어져 있었다. 술의 담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신기하게도 물고기가 잘 잡혔다. 나는 지금 시코쿠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지만 그때 그 체험만은 잊을 수 없다. 결혼할 때 지금의 아내에게 난 산신령과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당연히 아내는 웃었기 때문에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연꽃으로 만든 술잔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꽃잎은 시들지 않고 지금도 촉촉하게 젖어 있다. 언젠가 다시 그 노인과 즐겁게 술을 마시고 싶다.